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4대 헤지펀드 중 하나가 됐다. 뭐 적어도 최소 2천억 원 이상 번다. 운용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딥시크의 경우는 VC 투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력직을 안 뽑는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신입급으로만 직원을 뽑는다. 뭐 수학, 물리학 이런 순수 학문 쪽 인재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문제를 해체해서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한다.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대부분 미국 애들이 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한다. 그런 관점이라고 합니다. 유명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더슨이 딥시크를 가리켜서 AI 업계 스푸트니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뭐 씬이 커지려면 이런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언론에서 기사 쓰기가 쉽고 관심 몰리는데 마크 앤더슨은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고. 아 그래요? 판을 키우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군요. 그죠?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딥시크가 어떤 회사길래 갑툭튀로 전 세계를 흔들었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딥시크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에 따른 산업적인 영향 이런 거는 저희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거 찍기 딱 3시간 전에 또 강수진 박사님과 프롬프트 엔지니어 강수진 대표님과 함께 또 딥시크의 프롬프팅은 뭐가 다른가, 또 오원이랑 성능은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딥시크가 어떤 회사인가 여쭤보기 전에 딥시크가 모 회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하이플라이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일단 딥시크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하이플라이어는 퀀트 트레이딩을 위주로 이렇게 투자 활동하는 헤지 펀드 회사인데요. 그 뭐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뭐 자산 투자를 하면 보통 뭐 그 자산에 대해서 뭐 가치 평가를 하고 뭐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든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근데 퀀트 트레이딩은 이제 그걸 뭐 수학적이라든지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그 가격 변동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걸 일종의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뭐 리듬이라든지 이런 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1980년대, 1990년대 고안돼서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성과를 냈고요. 그럼 뭐 AI 트레이딩 이런 것까지는 일단 아닌 거네요? 그건 아니죠.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한 70년대, 80년대 거의 뭐 이렇게 구상이 됐고 거의 뭐 전성기는 거의 뭐 90년대, 2000년대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하이플라이어는 좀 AI 기반으로 이것도 뭐 퀀트 트레이딩도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AI라든지 뭐 이런 거와 연동이 많이 돼서 고도화가 되는데, 하이플라이어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그런 투자 기법을 통해서 성과를 냈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중국 증시가 2018년에 뭐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큰 화두가 됐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4대 헤지펀드 중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운용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헤지펀드의 그런 그 스윙 이제 그 펀드에 대한 이제 매출을 잡는 방식은 보통 이제 운용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취하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관리 보수라고 하는데 관리 보수? 한 2% 정도 뗍니다. 그리고 성과 보수라고 해서 만약에 수익을 내면 쉽게 말해서 그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거기서 한 20-30%를 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정 매출이 가능하죠. 뭐 적어도 최소 2천억 원 이상 번다 매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이제 자회사 형태로 딥시크를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챗GPT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던 시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후를 하겠습니다만 창업자가 뭐 그 엔지니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본 만큼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렇게 이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딥시크의 경우는
그 추가 그 VC 투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창업자가 좀 VC가 우리를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미 창업자가 거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뭐 레버리징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독립적인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KPI를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든지, VC 투자를 받으면 그게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거의 대부분 사실상 뭐 하이플라이어가 됐고, 그래서 R1 그 출원 모델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한 80억 정도로 이렇게 개발됐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이미 모회사가 뭐 매년 2천억 이상 그렇게 뭐 매출 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평가상으로는 R1 출원 모델이 뭐 오픈 AI의 뭐 O1과 뭐 비슷하다, 뭐 그리고 아니면 뭐 일부는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게 좀 화제가 된 상황이죠. 네. 헤지 펀드라는 게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펀드입니까?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 좀 위험성, 모험성 투자를 좀 주로 하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단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뭐 투자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경영권 분쟁에 과감하게 뛰어든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SK가 그런 걸 당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모집 방식은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게 소수 자산가나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로 하는 게 헤지 펀드입니다. 네, 헤지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는 이런 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였고, 그 퀀트 트레이딩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었어서 거기서 이제 자동화를 한 뭔가 AI를 이용한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AI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은 AI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과 증권사들이 손을 잡고서 많이 이것저것 하거든요. 뭐 ETF 개발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뭐 자동화로 맡기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로봇 뭐 트레이딩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딥시크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퀀트 펀드라는 것 자체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지금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퀀트 트레이딩하고 로봇 어드바이저는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르고 그 퀀트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데 그런 이제 통계학이라든지 수학적인 거, 그리고 뭐 반복적인 그 추이를 모델링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고요. 로봇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기계가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이 거의 개입되지 않고. 근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요즘 좀 안 좋다고 듣긴 했어요.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근데 퀀트 트레이딩은 뭐 이미 뭐 20-30년 전에 입증된 그런, 그리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모델이죠. 예. 그러면 이 퀀트 트레이딩 자체가 뭐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대부분 다 하고 있겠네요. 예, 로봇 어드바이저 완전 다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좀 혼용돼 있는 지금 상황이었군요. 그럼 이 딥시크 자체는 좀 어떤 회사인가, 좀 특이한 면도 많이 있다라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딥시크 회사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딥시크 뭐 아까 말했던 그 창업자가, 그 하이플라이어 창업자가 퀀트 트레이드로 성공을 거두고 그러다가 보니 경험 쌓인 뭐 GPU도 많이 사고, 그래서 뭐 인프라도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AI를 제대로 해보자 해서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언론에서 조망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경력직을 안 뽑는다, 뭐 이런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2년 이상 경력직보다는 2년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하고 2년 이내에 그 신입급으로만 직원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멘트는 경력자들은 기존 문제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신입들은 기존 문제를 이제 해체해서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한다, 뭐 이런 좀 멋있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의미로 이해됐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때가 이제 막 고등학교 때까지 컴퓨터라는 걸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대학교 들어오면 이제 그 컴퓨터실에 가서 컴퓨터를 막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운영체제가 도스였어요. MS 도스. 도스였는데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 와서는 윈도우가 된 거예요.
그 컴퓨터를 도스로 배우는 사람이 윈도우가 됐을 때 네. 처음에 도스를 배운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스를 잘 배웠던 사람이 도스라는 그 시스템에 얽매여 있으니까 윈도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싸리 처음 배우는 사람은 금방 배우는데 네. 다른 종류의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알고 있던 사람은 윈도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훨씬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관습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신입급을 뽑아야 문제를 좀 더 빨리 접근한다. 네. 이렇게 저는 이 보도를 그렇게 이해했었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IT 기술이라는 게 1년 1년이 너무 다르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네. 그러니 지금 뭐 예를 들어 생성형 AI 같은 거,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 뭐 불과 10년 전에 네.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어차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다시 공부해. 네, 어차피 처음 보는 뭐 물론 딥러닝이나 이런 건 있지만 현재 나오는 그 생성 AI는 10년 전에 박사 받은 사람은 새로운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젊은 사람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특징이 또 있다면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 이런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도 당연히 많지만 네. 그 약간 그보다 더 순수학문, 뭐 수학, 물리학 이런 순수학문 쪽 인재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의 뭐 50% 가까이가 네.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학과 출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더 우대하냐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과학자들은 주어진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데 더 노력을 한대요. 보통 관점이. 네.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하는. 근데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자는 주어진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거를 더 만들려는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학이나 물리학자들한테 더 관심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가오 하쩌라는 이 연구원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저 딥싱크 R1이라는 그걸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이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네. 뭐 멀티헤드 잠재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기술을 이제 가오 하쩌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자 출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알고리즘에 묻어있지 않고 네.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이 네. 더 낫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AI는 수학이나 물리학 쪽에 그렇죠. 매우 그게 관련이 깊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딥시크는 AGI 만드는 게 목표라고 이 창업자가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다 AGI 만드는 게 목표 아닌가요? 최종 목표는 그렇긴 한데 네. 그 이번에도 중국 내에 인터뷰한 걸 제가 여기 라이브 하기 직전에 좀 읽고 왔는데 영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을 벌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빅테크나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면서 발전해야 된다는 게 지금 중론이 됐는데 우리는 연구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체하고 네. 새로운 발견을 해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 표현이 0에서 1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이 했다. 근데 0에서 1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뭐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대부분 미국 애들이 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한다. 그런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약간 사상에 약간 국가주의나 좀 이런 게 있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연구원들도 주로 중국인들을 주로 쓰고 보통 이제 중국 기업들도 알리바바니 뭐 이런 기업, 테무니 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딥시크의 모습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런 더 가치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티타임즈 멤버 중에 한 명인 우리 최영균 기자가 중국 출신, 뭐 중국계 이 AI 관련 인물들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미국에 그만큼 유학하고 AI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딥시크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쓰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얘네들로 우리 하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보통 이게 막 이 글로벌 기업들 창업자들도 누구를 영입했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뭐 앤드류 응을 영입했어요. 네. 뭐 페이펠을 영입했어요. 뭐 얀 루큰을 영입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저 회사의 어떤 핵심
자산이라고 보고 그래 투자도 받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픈 AI 그 만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저 수축해보나 이런 사람들 다 되게 유명한 논문의 저자고 그렇죠. 그런 유명 논문들 유명한 뭔가 이 뭔가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을 우리가 창업자로 공동 창업자로 데리고 있다 이런 거를 알리는 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행했었는데 이 딥시크는 그런 거 없이 그게 본질적으로 투자를 안 받아도 될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인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투자 목적이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딥시크는 투자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아무래도 그분들은 연봉도 수십억을 줘야 될 텐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 이제 신입 연구원들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인터뷰에 진짜 이제 저도 읽어본 거지만 그 약간 국수주의 같은 게 묻어나고 하는 게 아까 그 영과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중국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만 잘했었다.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혁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따라만 갔었는데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우리나라도 1등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이렇게 묻어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 한번 좀 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Z 세대의 반란이다 뭐 요새 이런 얘기도 있고 창업자도 뭐 한 지금 40인가요? 뭐 그렇죠? 85년생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맞나요? 그 샘알트만이랑 동갑이네요. 량원평이라는 사람이 창업자 아닙니까? 예. 근데 요 분이 어떤 뭐 사람인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특이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조직 문화라든지 회사 운영 방식이라든지 뭐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분 자체가 약간 좀 언더독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둥성의 우찬시라는 좀 굉장히 좀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출생을 해서 뭐 부모님은 둘 다 이게 그 초등학교 교사셨고 뭐 그리고 본인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절강대학교에 그 전자정보통신 쪽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절강대학교는 그 4대 명문대 중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걸 졸업을 하고 이제 좋은 이렇게 그런 뭐 대기업 직장을 같은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취업을 거의 안 했어요. 사실상 이분이 졸업을 했을 무렵이 금융위기 시절이었죠. 그래서 좀 제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 어려운 시기에. 네. 이분이 그때 취업을 안 하고 바로 거의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키워드로 이렇게 창업을 했고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절치부심해가지고 뭐 이제 석사도 따고 그 다음 창업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뭐 2013년하고 2015년 사이에 뭐 여러 금융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여기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설립한 그 하이플라이어가 큰 성과를 내면서 잘 됐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충분히 뭐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뭐 그분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좀 그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있고 두 번째는 좀 괴짜스러운 뭐 흔히 말하는 너드형 창업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협업을 했던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인터뷰하기를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나서. 근데 굉장히 그 량원펑은 굉장히 좀 비밀스럽고 연락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 사업 파트너 중 하나는 처음 만났을 때 헤어스타일이 너무 기괴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굉장히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어쨌든 그 하이플라이어를 크게 성공시키고 나서 그 AI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공언하기를 난 AI를 인간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거는 좀 상당 부분 지금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모두가 다 아는 유명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더슨이 딥시크를 가리켜서 AI 업계 스푸트니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뭐 스푸트니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40, 50년대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경쟁했을 때 우주 개발 두고 경쟁했을 때 1호로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보낸 그 구소련이 쏘아보낸 그 우주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뭐 중국과 미국은 그렇게 기술력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핵심은 독창성이고 기획력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접근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좀 활동하겠다. 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미국을 뛰어넘겠다. 뭐 이런 야심찬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크 앤더슨이 요게 좀 저는 어느 정도 맞춰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씬이 커지려면 이런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사실은 언론에서 기사 쓰기가 쉽고 굉장히 관심 몰리는데 마크 앤더슨은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고 투자할 때마다 블로그에 왜 투자를 했는지 뭐 예를 들면 그 돈 안 되는 뉴스에 투자할 때도 뉴스 시장 10배 큰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키우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군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스푸트니크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흔히 말하는 정말 뭐 BAT 출신이 아니라 뭐 바이두 뭐 알리바바 텐센트 출신이 아니라 정말 그 금융업계에서도 언더독인 그러면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인공지능 쪽에서 이렇게 게임 체인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도 그 GPU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다 들은 거지만 그 하이플라이어가 뭐 엔비디아의 A100이 뭐 한 10,000대 정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 이미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거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모델 만들어 볼 수 있겠네. 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남들은 하지 못한 지금 도전들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비주류 쪽에서 많이 재벌들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학벌 좋고 막 이러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중국은 이런 역동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에서는 뭐 그런 사례가 아예 없진 않은데 굉장히 좀 독특한 부러운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비슷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이분 이름만 압니다.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러풀이라는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분 러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딥시크의 뭐라고 하죠 그 전문가 혼합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MOE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이게 비용을 절감시키는 핵심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개발한 개발자인데 이분이 그런데 나이가 만 28살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뭐 30 이제 막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95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렇게 거대한 업적을 내려놨으니 그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그 전에 샤오미한테 그 연봉 20억 원을 제안을 받았대요. 근데 그걸 거절을 하고 연봉 20억 원을 우리 돈으로 20억 원 정도를 제안을 받았대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지금 여기 딥시크에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이플라이어로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 AI 같은 걸 하다가 이제 딥시크 와서 이제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아웃스탠딩이 과거에 36KR이라는 중국의 굉장히 큰 IT 미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샤오보라는 또 큰 경제 미디어가 있거든요. 그 두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콘텐츠를 받아왔어요. 제가 직접 베이징이랑 그렇게 거기 갔었거든요. 편집장이 둘 다 여성이었고 20대 후반이었어요. 와. 그때 되게 충격 받았어요. 와,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편집장 하면 최소 40-50대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또 남성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니구나. 근데 두 미디어 다 굉장히 유명하고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큰 미디어거든요. 근데 20대 후반인 거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나네요. 네. 러풀이 이분은 알리바바에서 LLM을 했대요. 거기서 뭐 전체 리더는 아니고 그 프로젝트 팀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미 업계에서 저 사람 굉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네. 95년생인데. 네. 95년생이니까 뭐 졸업하고 한 22세쯤에 이제 취직을 해서 있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죠. 28이 된 거죠. 한 그런 거죠. 약간 우리로서는 저희 지금 채용하는데 신입사원 신입으로 막 30살, 32살, 34살 이런 사람들 신입으로 지원하거든요. 그걸 보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한 10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딥시크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요새 퍼지면서 동시에 주목을 받고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이 지금 모델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딥시크를 우리가 가서 써보면은 뭐 회원가입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고 무료고. 그러면 딥시크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오픈 소스가 갖는 그런 강점이 명확하게 있죠. 빠르게 이렇게 생태계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 공짜니까 누구나 다 쉽게 뭐 서드 파티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들 간의 뭐 기술 교류로 단기간에 이렇게 그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고 또 게다가 요즘 AI 업계에서는 증류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모델이 다른 모델에 이렇게 출력 결과를 학습을 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뭐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걸 갖고 뭐 또 베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오픈 소스가 활성화되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본체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수천 개 이렇게 이미 수천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딥시크를 기반으로. 그럼 지들끼리 또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뭐 직류를 해서 성능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그리고 또 커뮤니티 안에서 끊임없이 교류를 할 테니까 그런 강점이 있죠. 반면에 오픈 AI는 이름과 다르게 기술을 뭐 아예 오픈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년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그렇게 개발비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또 펀딩에 의해서 그 만든 재원이라 가지고 회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IP 자산과 같은 건데 이걸 오픈해 버리면 뭐 순식간에 또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좀 추가 투자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딥시크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게 그 약점을 노린 거죠. 우리는 몇백억밖에 안 들어 1년에. 그리고 우리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퍼주고 그리고 뭐랄까 이제 서드 파티 간의 연합을 통해서 빨리 성능 올릴 거야. 뭐 이게 굉장히 저는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분명히 초반에는 몇백억이지만 뭐 기술을 이렇게 이제 개발할수록 몇천억 이렇게 될 텐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오픈 소스라고 해서 또 무작정 또 퍼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의 강점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판을 넓히고 그 다음에 안 밉게 이렇게 과금을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스 코드나 소프트웨어를 다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좀 세게 과금하겠다라고 하면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핵심 기능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 뭐 과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덜 과금하겠다, 좀 욕을 좀 덜 먹겠다 싶으면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오픈해 버리고 다만 뭐 커스터마이징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요청이 오잖아요. 우리 이럴 때 좀 기술 지원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 로열티로 항목으로 뭔가 우리랑 같이 작업해 주세요. 뭐 이럴 때 이제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방식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게 돈 안 버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API 끌어다 쓸 때는 돈을 내야 된다.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프리미엄 전략이죠. 프리미엄 우리 예전에 많이 쓰던 프리미엄이 아니라 정말 무료인데 일부는 이제 돈 받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공개를 해놔서 특히나 너무 친절히 잘 써놨다고 들어서 뭐 좀 기술이 있으면 다 갖다가 그냥 자기가 만들 텐데 이거를 API를 굳이 끌어다가 돈을 쓸까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뭐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여러 개발사들 간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오픈 소스 문제를 가지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악랄하게 다 죽였었잖아요. 뭐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그 서비스를 뭐 무조건 스스롭게 강요한다든지.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 전략이 패착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수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의 이제 진영은 더 세지고 더 뭉치게 되고 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립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아마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오픈 AI에서 굉장히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기자간담회도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소스 하는데 보니까 확실히 투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라마를 만드는 메타도 자기네들이 막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무래도 모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뭐 아까 수천억이라고 하셨었나요? 이미 벌고 있는 게 기업 가치가? 그렇죠. 그 매출이 최소 2천억 원이 넘을 거다. 매출이 2천억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이플라이어도 굉장히 소수 인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엄청 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버는 돈은 투자해도 우리는 큰 무리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 받은 회사와 안 받는 회사의 차이고, 그래서 투자 받은 회사는 빨리 가설 검증할 수 있고, 그다음 돈을 시간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변수가 생겨버리면, 사업 계획서는 딱 하나거든요. 투자자들이 이것만 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변수가 생겨버리면 모든 게 다 꼬아져 버리는데 좀 이런 거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오픈소스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좀 IT 업계에 가장 잔뼈가 굵으시고 실제 개발도 해보신 우리 심재석 대표님께 이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그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뭐 다 공짜예요, 뭐예요, 이게 오픈소스가 뭐예요?라는 얘기 많이 달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또 요새 저도 많이 들었던 게 메타가 공개한 라마는 반쪽짜리 오픈소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오픈소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좀 그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 오픈소스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기계로 치면 설계도와 뭐 이런 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고, 음식으로 치면 레시피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코카콜라 레시피를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코카콜라는 뭐 코카인 잎으로 만든다고 하던데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픈콜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오픈콜라라는 회사가 콜라 자기들이 만든 콜라 레시피를 공개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콜라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네. 이거 오픈콜라 그러니까 뭐 맛있네? 맛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네네. 네. 이거 오픈소스 똑같아요. 만들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콜라하고 똑같은 거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근데 오픈콜라라는 회사 자체가 콜라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오픈소스가 뭔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콜라 레시피를 공개하고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성공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는 절대 이건 비밀이야. 이 레시피가 세상에 알려지면 우린 망해.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전형적인 기존의 이 지적재산권 관점이거든요. 근데 오픈콜라 같은 회사는 이거는 만들어 먹을 사람 먹어. 그럼 나는 만들어서 팔 거야. 살 사람은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오픈소스가 왜 파괴력이 있는지도 좀 알 것 같은 게, 콜라랑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 콜라의 레시피를 공개하고 나면은 집에서 막 우리가 해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었더니 더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뭘 넣어보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를 누가 더 맛있네 막 거기서 이제 대결도 하면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 참여자들이 많아서 품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방치되는 애들은 품질이 안 올라가는데 오픈소스 중에도 방치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는 공개만 되어 있고 아무도 오픈소스가 힘을 받으려면 참여자가 있어야 돼요. 콜라 이용자들이 막 넣어보고 만들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만든 것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오픈소스도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은 뭐 메타가 반만 오픈소스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라마가? 그거는 이제 메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AI 업계에 오픈소스라고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일단 약간 정치적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오픈이 오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기술은 공개돼야 되고 개방돼야 되고 누구나 모든 기술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잘 보호해야,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은 그럼 또 새로운 걸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지 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메타, 람마나 뭐 이런 건 다 오픈이 반만이야 라고 하는 건 그 소스 코드 중에 일부만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습한 데이터, 그 데이터는 뭘 학습했는지 공개를 안 했죠. 예를 들어 뭐 인터넷에서 당연히 긁어서 모았을 테고도 자기만의 무슨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네이버가 만들 때는 네이버 블로그 자료들 같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한 거죠. 너 데이터 공개 안 했으니까 오픈 소스 아니야. 그리고 또 그 학습하는 그 소스 코드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 학습하는 과정의 소스 코드. 그러니까 100% 다 해야지 왜 일부만 해? 이거 반쪽짜리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는 딥시크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데이터 공개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람마는 반만 공개하고 뭐 딥시크는 다 공개했어. 이거는 요즘 딥시크가 너무 떠서 나오는 착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콜라 레시피를 공개하더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보성에 있는 녹차를 이용을 해야 그 녹차잎을 이용해야 그 맛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찻잎을 썼어요. 라고만 올려놓으면 대체 무슨 찻잎이야 이거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다 밝혀주면은 누구나 따라하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돈은 뭘로 벌어요? 원래 오픈소스 공개되면? 오픈소스가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픈소스로 가장 성공한 회사는 레드햇이라는 회사예요. 레드햇은 지금 뭐 2조 3조 뭐 이 정도 매출 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보험이에요. 보험이요? 그러니까 리눅스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네. 운영체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리눅스라는 건 레드햇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커뮤니티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레드햇이 그냥 갖다가 지네 상표를 붙여요. 네. 그리고 팔아요. 네. 어차피 커뮤니티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내가 그 상표 붙여서 파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상표가 붙는 순간 그런 거 있죠. 이제 네가 섰어. 야 이거 자꾸 우리 서버 뻗었어. 와서 좀 봐줘. 이런 걸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을 하는 거죠. 만약 여기 에러가 이 소스 코드에 뭐죠? 그 갑자기 보안 취약점이 있어. 이거 보안 취약점 어떻게 해? 레드햇, 야 니네가 해결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립 컴퓨터를 샀는데 3년 보증을 해준다고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대신에 뭐 5만 원 더 받으면 그런 겁니다. 약간 애플 케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모델도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버전은 이제 오픈 소스로 유료로 하되 무료로 하되 여기인데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달아서 이거는 유료로 판매하는 이런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약간 그쪽인 건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죠. 네.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라 누구나 갖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오픈 소스를 팔려고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오픈 소스를 약간 기술 경쟁, 기술의 우위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약간 사회공헌 이런 느낌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구글이 만들어서 세상에 뿌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뿌려놓으면 그거를 아마존이 제일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요. 저 쿠버네티스 듣자마자 아마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 내가 판매한 상품의 어떤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경쟁력은 이 쿠버네티스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오픈 소스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만들어진 서비스. 이거에 있는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구글 플레이 붙이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운영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이제 휴대폰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갖다가 그거 구글 서비스 안 붙이고 그냥 자기 서비스 붙여서 팔거든요. 그런 식이군요. 그러니까 오픈 콜라가 콜라 레시피는 공개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뭘 좀 더 추가해서 닥터페퍼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그런 닥터페퍼는 유료로 팔고 있고 콜라 레시피는 공개해놨어. 근데 닥터페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닥터페퍼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콜라 기반 오픈 콜라 기반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너희는 이거 닥터페퍼는 못 만들 걸.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콜라 하나로 시작을 해주시니까 이게 훨씬 쉬워지네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딥식도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오픈소스는 보통 어떻게 돈을 버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딥식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제일 코어한 버전을 갖고 가면서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AGI를 위해서 뭐 돈을 그냥 쓰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그냥 퍼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딥식 덕분에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 라이브를 진행하기 바로 하루 전인 어제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뭐 각종 협약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들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카오 주가도 엄청 올랐는데
이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게 뭐가 있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세 가지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챗GPT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그 카카오 내부에 공유하겠다. 네. 그걸 도입하겠다. 그래서 뭐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 멤버십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업무 영역에서 AI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AI가 그 카카오가. 네. 그래서 그걸 오픈 AI를 통해서 현실화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카나나라는 그 AI 브랜드를 작년 10월달에 카카오가 공개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체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자체 언어 모델뿐 아니라 그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그렇게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카나나는 그 서비스 구조가 이게 채팅에 AI를 이렇게 입힌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챗GPT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와 별개로 그 언어 그 오픈 AI의 그 언어 모델 기반으로 뭐 프로덕트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킬러 앱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벌이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주요 골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게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협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3, 4개월간에 이렇게 논의가 끝나고 이렇게 오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샘 알트만이 직접 와서 뭐 사진도 찍고 지금까지 카카오가 자체 모델 내려고 하다가 계속 엎어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결정을 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카나나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일단 첫 번째는 발표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두 번째는 기술력이라든지 현실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좀 되게 발표가 추상적이었었죠. 그렇죠. 예, 뭐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챗GPT보다 좋은 게 뭐야? 더 잘할 수 있어? 당연히 더 잘할 수 없겠지.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카카오 내부 기술력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차별화를 하기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자체 언어 모델도 쓰겠지만 뭐 그 오픈 AI 언어 모델 쓴다고 밝힘으로써 이걸 기술력을 보완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면피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두 회사에게 어깨에 주어진 게 니네 우리나라 대표 테크 기업으로서 대체 하는 게 뭐야? 라든지 아니면 네가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하고 싶지만 뭐 이게 그 기술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저희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덜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좀 이런 원천적인 비판에선 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니들 결국 남의 기술 가져다가 장사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니들이 뭐 작은 개발사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최악의 경우는 남 좋은 일만 다 하고 결국 이 빈 껍데기를 갖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비판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항복 선언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내가 거대 모델로 뭐 이겨보겠어. 이거는 이제 포기하겠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열심히 자체적인 LLM도 만든다라고 하지만 약간 그런 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술 경쟁은 이제 같이는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샘 알트만이 와서 얼굴 한번 팔아준 거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고객이고 오픈 AI는 판매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동맹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보도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을 쓰는데 저랑 이재용하고 동맹을 맺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샀을 뿐이고. 근데 약간 그 샘 알트만이 와서 얼굴 한번 팔아주고 신문에 좀 멋있게 나오고 그래서 좀 주가 한번 올리고 이런 느낌도 든다.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젠슨 황이 지금 원래
GPU 파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도 젠슨 왕이랑 한번 사진 찍으면은 아마 주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는 영업을 잘 한 거죠. 네. API하고 뭐 기술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멤버십도 다 써준다고 하고 그죠. 쉽게 말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어쨌든 에이전트라든지 프로덕트를 내야 되는데 기반으로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오픈 AI 입장에서는 정말 뭐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LM이 글로벌 빅테크 오픈 AI 중심으로 막 발전이 될 때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몇몇 회사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술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따라갔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동안에는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가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 포기할게라는 얘기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은 유연하게 그들의 짐을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뭐 모바일 때도 우리가 똑같은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으나 결국은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에 다 탔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라도 안 탔으면은 또 뒤처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우리가 너무 또 뭐라 그럴 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딥시크가 그 비판에 더 힘을 주게 됐죠. 그죠. 왜냐면 이제 80억 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다. 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또 그게 그렇거든요. 정말 이게 대단한 기술이나 대단한 혁신이 돈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확장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막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이제 카카오에 안 좋은 뉴스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뭐 카카오를 비난하기보다는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그쵸. 우리는 결국 빅 서드 파티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그래야 되는 건가? 뭐 아니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이게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겠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언어 모델을 쓰면서 예를 들어 무슨 그 지리어의 그 품질, 지리어의 어려움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서 답을 하는 이거는 이미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 SK도 하고 있고 뭐 검색 엔진 회사들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접근법이에요. 모델을 뭐 혼용한다. 어떤 모델은 어떤 답은 이 모델로, 어떤 답은 이 모델로 이제 아주 간단한 모델은 자체 모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스타트업도 하는 거고 IT 전문 기업이 아닌 이런 통신사나 이런 데가 하는 건데 카카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카카오는 뭔가 그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로 맞짱을 떠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게 남들처럼 그냥 여러 가지 모델을 혼용해서 구매해서 쓰고 쓰면서 이제 답변만 가장 최적화된 답을 내는데 이것도 중요한 엔지니어링이긴 하거든요. 모델을 어떤 걸 써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정확한 답을 찾아내서 답을 보여줄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엔지니어링이긴 하지만 이거는 카카오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에 가서 1,500억을 받는다고 하면은 모두 다 박수를 치겠지만 이제 손흥민이 간다고 하면은 씁쓸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오히려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죠. 카카오 이 자체가 카카오 기업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딥시크 때문에 또 전략들도 많이 나뉠 것 같아요. 뭐 딥시크 딥시크 쪽을 안 하고 그냥 오픈 AI랑 손을 잡는 파도 나올 수 있고 딥시크를 보고서 우리도 싸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전략들이 다양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또 딥시크 모먼트가 갖고 온 뭔가 이 선택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딥시크가 나온 후에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파편적으로는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모아서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빨리 갖다 쓰자. 빨리 갖다 쓰자. 네. 이제 이게 R1이라고 추론 모델이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픈 소스니까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 기업들은 그냥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전부 R1 모델로 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서비스 합니다. R1
그 아론 쓰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은 내가 서버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팜 만들어서 아론 설치해서 이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냥 구글 들어가서 아론 선택하면 돼요. 아, 그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에 가서, 네, 구글 클라우드에 가서, 또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리고 퍼플렉시티 여기도 아론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벌써 다 오픈소스의 힘이죠 이게. 빨리빨리 가져다가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네요. 네,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제일 움직이고 있고. 네. 뭐 그런 LLM 회사들은 좀 긴장이 되겠죠. 네. 네, LLM 회사들은 약간 디스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 네. 그렇게 안 싸.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 생각보다 비싸. 네. 저이 60, 80억은 네. 그 부수적인 비용 다 네. 빼고 네. 그리고 저 LLM 기본적으로 지가 쭉 하는 거 빼고 그냥 요거 하나만 하는데 80억이지. 네. 그리고 사람 인건비 다 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네. 엔트로픽 대표 이런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 얘기 사실은 더 비싸다. 네.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래서 반도체 규제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샘 알트만이 온 것도 사실 원래 오기로 했겠지만 와갖고 막 스타트업 100명 만나고 이런 것도 그런 견제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빌더랩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네. 스타트업 회사들을 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진 못하고 거기 간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세 개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유의미하게. 첫 번째는 그 오픈 AI는 한국 그 개발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의 CTO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좀 유의미한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로네이션 이슈와 그 안전성에 대한 그런 이슈가 끊이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초기 버전은 50%가 다 문제성 답변이었다. 근데 이게 3.0이 되면서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수천 개 답변 중 한 개 정도가 문제성 답변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개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신 있다.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오픈 소스 모델이 요즘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흐리면서 오픈 소스 모델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전략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후일담으로는 딥시크에 대해서 발언하기를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픈 소스. 아니 원래 오픈 소스로 하려고 했던 회사잖아요. 오픈 그렇죠. AI. 지금은 돈이 왼수죠. 클로즈 돈이. 오픈 AI 말고 또 다른 데도 혹시 뭐 있을까요? 뭐 젠슨 황이 트럼프한테 불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근데 이게 그 다른 업계 반응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젠슨 황이 불려간 이유는 이제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는 관점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뭐 그 H800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이 H800이라는 게 당시 플래그십 모델인 H100의 어떤 반절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그 GPU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가 H100을 수출을 금지하고 고성능 칩 수출을 금지시키니까, 중국에 수출 금지시키니까 성능을 낮춰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중국의 이제 AI 기업들이 그 칩을 사다가 만드는데 오히려 내가 이 5기로 이걸로 네. 더 세게 더 네. 잘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 이런 그런 뭐랄까 의욕을 더 승부욕을 네. 그런 역효과를 낸 게 아니냐.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중국을 더 이 AI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규제가 너무 낮았다. 규제 더 강화해서 아예 GPU의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된다. CPU로 만들려고 해라. 네. 뭐 이런 관점도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텔도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엔트로픽 같은 아까 그 대표 네. 인터뷰가 그런
CPU까지 그건 오버하지만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재밌네요. CPU로만 해라. 그거에서 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미국 안에서도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강화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도 뭐 정말로 체제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본과 그 관계가 안 좋을 때 반도체 만드는 거에도 문제 생길 수 있다. 네네. 핵심 기술들이 일본이 갖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랬었는데 그게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됐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전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뭐 국산화도 그 당시에 네. 빠르게 진행이 됐고 뭐 오히려 일본에서는 뭐 물론 또 많이 만회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괜한 짓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네.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씨를 말려야 되는 죽여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예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저기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화웨이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게 지금 빅 플레이어들도 대응들이 하고 있고 아무튼 딥식 때문에 정말 어떤 덕분에인 데도 있고 때문에 힘들어지는 데도 있고 지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O3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O3 미니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네. 평소 같으면 이게 시장에 직접 내기보다 먼저 개발자 버전이나 이런 테스트 버전, 베타 버전을 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 네. 곧바로 시장에 냈다는 게 아마 딥시크 때문에 네.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O3가 딥시크가 5.1 전 버전인 5.1보다 뭐 비슷하다, 뭐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 아니면 좀 못하다 이런 비슷하다 수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O3는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훨씬 낫잖아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지금 SNS에서 O3가 R1을 바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스트 버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상용화를 처음부터 시키는 게 아마 애를 싹을 미리 밟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표철민 대표님이랑 그 오픈 AI의 12개 발표 쭉 정리할 때 예측을 해주셨던 게 표 대표가 작년에 5원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나서 그렇게 테스트 거치고 실제 상용화까지 한 10개월 걸렸다. 그리고 O3도 작년 말에 공개는 됐으나 올해 상반기 넘기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쓰려면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한 달로 지금은 네, 딥시크 나오고 한 몇 주 만에 그냥 바로 이게 경쟁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타트업들 좀 주위의 반응들 뭐 워낙 많이 아시니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그 딥시크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딥시크에 대한 평가라든가 도입까지 가려고 하면 또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산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있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 반응은 어때요? 일단 뭐 두 곳에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전트 개발사인데 여기는 전 세계 다양한 LLM을 이용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 대표님은 뭐 계속 그걸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LLM 성능 테스트에 대한 각종 아티클이라든지 포스팅을 계속 봐서 이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그거 이제 자기네가 가장 최적화돼서 쓸 수 있는 LLM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일단 미국이 너무 압도적이고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뭐 따라왔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억 원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만드는데 왜 카카오는 그걸 못하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은 이미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미 뭐 수백조 원의 기업가치 달성한 지 이미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뭐 자본력이라든지 개발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자영업자의 벤이 다 깔려 있고 뭐 빠르게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게 전 세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게 툭 나왔던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기반이 깔려 있었다. 예, 그런 것처럼 딥시크도 이미 기반이 깔린 상태에서 툭 떨어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거다. 그래서 최근 들어 나오는 그런 평가 보고서는 정말 이게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딥시크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거의 대부분 면에서 챗GPT와 비슷하거나 앞서 있다라고 한 걸 자체 조사 결과로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좀 걸러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성능 평가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있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게 리튼이라는 네.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이 굉장히 발빠르게 딥시크 R1을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걸 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빨라요 리트는. 그래서 그걸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보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별도의 클라우드에서 이게 탑재시켜가지고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적더라도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이렇게 필터링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리튼 측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봤죠. 좀 어떠냐, 성능이 좋냐, 네. 그리고 사람들 많이 쓰냐. 네.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이 쓰는 거는 아직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거는 좀, 너무 하루다. 네, 그거는 좀 우리가 곧 발표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네. 번째로 화제성은 굉장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 거는 정말 화제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능은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인이 써보기에는 뭐 아주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가성비 좋은 GPT 정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 도입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아마 뭐 리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뭔가 유의미한 그런 지표를 만들면 그때부터 뭐 기업들이 뭐 이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스타트업은 그렇다고 하고 그럼 대기업들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테크 기업들 좀 빅플레이어들 이 회사들이 딥시크 때문에 선택지가 좀 늘어난 것 같거든요. 여기는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또 관점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어떤 그 AI 만드는 한 대기업의 큰 회사에 임원하고 얘기하다 들은 얘기인데 이 AI 엔지니어들이 GPU가 부족한 게 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했던 GPU 무새들이라고. 네. 왜 성능이 안 나와? GPU가 없어서. 우리 막 뻘무새 얘기하는 것처럼. 네. GPU가 우리 GPU 사주세요. 맨날 이제 GPU 타령만 했는데 이제는 그 타령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젠 GPU를 안 사줘도 넌 답을 쟤는 답을 냈는데 너는 왜 못 내라는 답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엔지니어들은 이제 골치 아파질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우리의 그 AI 시장의 그 법칙은 많은 컴퓨팅 자원을 넣으면 좋은 성능이 난다가 기본 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맨날 GPU 무사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컴퓨팅 자원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더 괜찮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하나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컴퓨팅 싸움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역이니 다른 영역에서도 한번 싸워보겠을 만한 어떤 당장 답은 없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하나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2주 전에 올해 키워드 정리할 때 그 우리 심 대표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 과장 광고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지금 딥시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혹시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저는 전혀 바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명화 맵이 옛날에 OCR을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명화 맵들이 있었지만 그 명화 맵 쓴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리멤버가 나온 뒤로는 다 리멤버로 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리멤버를 여기다가 사진 하나 찍으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해 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야 가는 거고 이 앞에 것들은 아무리 진보된 기술이라고 해도 임계점을 못 넘는 건 다 쓸모없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딥시크나 뭐 O1이나 뭐 O3나 그 임계점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봐서 저는 아직 안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 임계점 넘기 전에 아무리 진보하고 아무리 뭐 효율적이가 쓸모없는 일이다. 임계점을 누가 넘느냐 싸움이지 그 전에 있는 거는 뭐 무의미한 경쟁이.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출발점까지 누군 자전거 타고 오건 기차 타고 오고 누가 더 빨리 가는데 아무 상관없거든요. 출발점에서 누가 빨리 가느냐가 문제지.
그 임계점을 누가 넘느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고 또 봐야 되네요. 그런 거죠. 아직은 그 출발선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 임계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래야 임계점을 넘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냥 AI 쓰면 문제가 다 해결되라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AI가 만든 문장 그대로 쓰면 틀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한은 그 임계점 못 넘는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쭉 한번 딥시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수도 요새 많이 못 봤던 조회수 수가 찍혀서 너무 즐겁습니다. 초반에 조금 몇 분 들어오신 김에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좀 한번 광고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요 정도 됐으면 한 2월쯤 됐으면은 뭐 많이 하실 때거든요. 뭐 있을까요? 저희가 2월 17일 날 이커머스 비즈니스 인사이트 2025라는 주제로 2월 18일 날이군요. 네. 강남역 근처에서 행사를 합니다. 네,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뭐 강남역에서 하시면 막 엄청 대규모까지는 아닌 건가요? 저희는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적은 소수의 인원이 굉장히 농밀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니까 바이라인 네트워크 한번 방문해 주셔서 관련 공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웃스탠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새해 맞아서 30개월 그리고 60개월짜리 장기 이용권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4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또 일부 분들은 아니 30개월 6개월 너무 길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장기 이용권을 한 40개월 전에 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에 다 연장이 되셨거든요. 30개월 구매하신 분들이. 예. 그래서 과감히 좀 60개월도 좀 내놓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별 끊김 없이 저희가 열심히 새로운 소식들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재밌는 2주 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